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우주로 날아오릅니다. 이번에는 진짜 위성을 실었기 때문에 실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저녁 6시 24분으로 발사가 예정됐는데 정확한 시간은 오후 2시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전남공 나로 우주센터입니다. 네, 이제 한 7시간도 안 남은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우주센터 주변은 현재 길목마다 경찰 인력이 배치됐고 삼엄한 외부인 통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발사가 코앞으로 다가오며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감도는 모습인데요. 누리호는 예정대로라면 오늘 오후 6시 24분 날아오릅니다. 아직 확정된 시간은 아니고요. 정확한 발사 시각은 2시간 뒤쯤 발사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기술적 준비 상황과 기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정해질 예정입니다. 문제는 발사 가능 시각 자체가 6시 24분을 기점으로 전후 30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누리호가 싣고 가는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위성 2호의 임무 수행 때문인데요. 카메라가 아닌 레이더를 이용해 지상 관측을 하는 위성이다 보니 전력 소모가 큰데 태양빛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충분한 전력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성이 항상 태양을 볼 수 있는 여명 항온 궤도에 들어가야 하는데 궤도 진입을 위한 시각이 5시 54분부터 6시 54분 사이 바로 이 1시간입니다. 만일 문제가 생겨 이 시간을 놓친다면 누리호는 예비기간 일주일 중 같은 시간대에 재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네, 그럼 발사까지는 어떤 절차가 남았습니까? 네, 누리호는 현재 모든 준비 절차를 마치고 우주를 향해 곧게 선 채 발사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맑고 바람도 약하게 불고 있어 날씨가 발사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라면 누리호는 잠시 뒤 발사 운용 절차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오후 2시쯤 오늘 발사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고요. 오후 4시쯤부터는 연료 탱크 충전이 시작되고 이후 누리호를 지탱하고 있는 기립 장치를 철수한 뒤 10분 전부터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큰 이상이 없다면 누리호는 예정된 6시 24분 발사된 뒤 18분 58초에 비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발사의 핵심은 바로 누리호의 첫 손님 위성 8기입니다. 사실상 발사체로서 누리호의 첫 실전 발사인 만큼 누리호가 위성들을 제자리에 올려놔야 제 기능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최종 결과도 1시간 반 뒤 위성이 궤도에 안착하고 교신을 마치면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전남공 나로우주센터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오늘 이틀째 원전 현장 시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찰단은 어제 첫날 일정에서 계획했던 후쿠시마 제1원전 내부 설비들을 봤다고 밝혔는데요. 일본 언론들도 시찰단의 움직임을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세우 기자. 네, 도쿄입니다. 네, 우리 시찰단 이틀째 일정 맞았습니다. 오늘 시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 10시쯤 원전 안으로 이동했습니다. 원전 현장 점검 둘째 날이자 마지막 날인 오늘 시찰단은 핵종을 분석하는 화학 분석동을 살핍니다. 또 삼중수소 희석 설비와 오염수 방류 설비도 시찰합니다. 시찰단은 어제 오전 10시 무렵부터 9시간 가까이 후쿠시마 제1원전 내부를 살폈습니다. 유국희 시찰단장은 시찰 첫날 일정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와 오염수 탱크 운전 제어실을 확인했다며 보려고 계획했던 시설들은 모두 봤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후쿠시마 원전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는지를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결론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오염수와 관련한 정서적 불안감이 있다는 지적에는 과학의 영역에 집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우리 시찰단의 이번 활동에 대해 일본 반응 어떻습니까? 네, 일본 주요 언론들도 후쿠시마 현지에 취재진을 보내며 한국 시찰단의 움직임을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 버스에 오르는 시찰단 모습을 촬영하고 보도하는 등 이번 활동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무엇보다 시찰단의 활동 내용과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한국 내 반발 움직임 등을 전하고 이후 전망도 상세히 전했습니다.
또한 한국시찰단의 원전 현장 시찰 활동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도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여부는 한국 내 파급력이 큰 만큼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윤석열 정부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입 재개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 이미 후쿠시마산 수입 규제 철폐 목소리를 높일 기세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한국 시찰단의 방문에 더해 오히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알릴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는데요.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한국 내 부정적인 분위기가 이번 시찰을 계기로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은 여기에 더 나아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까지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노무라 데스로 농림수산상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후쿠시마와 미야기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번 시찰은 오염수 조사가 중심이라고 들었지만 여기에 더해 수입 제한 해제도 한국 측에 부탁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자민당을 중심으로 일본 국회도 이와 관련해 정부에 압박을 넣고 있는데요. 이에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후쿠시마산 수입 재개는 정부의 주요 과제라며 한국 측에 수입 재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의도에 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찰단의 실효성 있는 검증이 절실한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 여당이 집회 시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의결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오늘 당정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당정 협의회 결과가 발표됐는데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습니까? 네, 정부와 여당이 출퇴근 시간대에 도로 집회를 제한하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허락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정에서 새벽 6시까지의 야간 집회도 금지하고 집회 대응 경찰관을 보호하는 여러 조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인데 당정은 앞으로 관련 TF를 꾸리고 집시법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상에서 개최하는 집회 시위는 역시 신고 단계에서 좀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들이 모아졌고요. 지금 현장에서 이 집시법 위반 사례가 이제 만연이 돼가지고. 반면 다수 의석의 민주당이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하는 만큼 실제 집시법 개정까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국민 불안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을 편들고 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불안과 분노에 응답해야 합니다. 네, 노란봉투법 관련 논란도 살펴보겠습니다. 여당이 거세게 반대하는 법인데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의결을 시도하면서 상임위에서 충돌이 벌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선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야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야당은 법사위가 노란봉투법을 90일 넘게 논의하지 않았다며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회의 안건으로 올려 의결하자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여당은 김남국 의원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야당이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아니 위원장 왜 그러세요 도대체? 그러니까 의제 절차하고 이야기를 하시라니까. 끝까지 얘기 들어. 우리는 의대 상정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의대 상정도 우리는 반대하는데 그 전에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결국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조금 전에 의결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별도 회견을 통해 야당이 법사위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 파업 조장법을 통과시켰다며 여당 지도부에 앞선 방송법과 같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조태용 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또 외통위 전체 회의도 열렸는데 최근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과 한미, 한일 정상회담 성과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가방위 전체회의에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활동 등 오염수 관련 논란과 앞서 면직 청문 절차가 진행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라고 부르는 법안도 오늘 의결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과 같은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2일 여야 합의로 소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이견 없이 오늘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국토위에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특별법도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키움증권과 KB증권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지금 압수수색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검찰이 키움증권과 KB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있습니다. 검사와 수사관 등은 주가 폭락이 발생한 종목의 CFD, 차익거래 결제 상품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자자문업체 라데겐 대표 등 주가 조작 일당은 차익거래 결제 상품을 이용해왔는데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증권사 두 곳 모두 CFD 상품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CFD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한 차익만 거래하는 파생 상품으로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 특히 키움증권은 주가 폭락 사태를 촉발시켰다는 의혹도 받는 업체인데요. 폭락 직전 주식을 처분해 수백억 원대의 차익을 거두고 증여세까지 절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김익래 전 다우 키움그룹 회장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폭락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나 대표 일당이 주식을 서로 사고팔며 주가를 띄우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내역을 확보하고 은닉한 자산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왔습니다. 주가 상승 과정에서 이뤄진 인위적인 개입을 상당 부분 규명한 만큼 이제 폭락 사태를 일으킨 원인을 찾는 쪽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누가 폭락을 유발했는지 특정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치워 폭락을 발생시켰거나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춘 정황이 포착되면 이 역시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시세 조종과 불법 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된 나 대표와 측근 등 3명을 이번 주 기소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오늘 오전 취업 청탁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은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측근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올해 초 자체 감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이 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측근들의 채용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법원에 출석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유아인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30분 전인 오늘 오전 10시 반쯤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유아인 씨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앞에서 짧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혐의에 대한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요. 공범을 도피시키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유아인 씨는 프로포폴과 대마, 그리고 코카인과 케타민, 졸피뎀 등 마약 5종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사실은 올해 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포폴 처방 횟수와 용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50여 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처음 드러났습니다. 재작년 프로포폴 처방이 지나치게 잦았던 유아인 씨도 이 명단에 포함돼 있었던 겁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아인 씨 모발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하면서 대마와 코카인, 케타민 투약 사실도 차례로 드러났고요. 주거지와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병원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졸피뎀을 과다 투약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네, 유아인 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네, 유아인 씨는 대마 투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코카인 투약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프로포폴과 케타민,
졸피뎀은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아 적법하게 투약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애초 불구속 수사 방침을 뒤집고 신병 확보에 나서게 됐는데도 유아인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또 유아인 씨가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다 실패한 정황이 확인된 것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주요한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코카인 투약 사실을 밝혀내는 게 앞으로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아인 씨 마약 투약을 도운 혐의 등으로 입건한 지인 4명 가운데 1명의 구속 여부도 오늘 결정되는 만큼 신병 확보를 통해 실마리가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12살 초등학생 한 명에게 SNS를 통해 접근해 성착취물을 촬영해 보내게 한 남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에는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2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12살 A양에게 접근해 성착취 사진과 영상물 등 1,790여 개를 찍게 하고 SNS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경기도 부천시 신곡동에 있는 한 12층짜리 오피스텔 10층에서 40대 여성 A씨가 프라이팬에 애벌레를 튀기다가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A씨를 포함해 이 오피스텔에 살던 51명이 대피했고 집 내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2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세종시 세종동 1번 국도 항나리교 근처에서 조치원 방향으로 달리던 레미콘 차량에서 건설용 모래와 자갈이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항나리교에서 주추 지하차도까지 약 6km 구간에 모래 먼지가 피어오르면서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들이 3시간가량 시야가 가리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세종시에는 날린 돌 때문에 앞 유리나 보닛 등이 파손됐다는 신고가 10여 건 접수됐습니다. 다음 카카오에 이어서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까지 중국에서 차단됐습니다. 최근 한중 관계 악화와 내부 인터넷 통제 강화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 검색 사이트 네이버, 중국에선 먹통입니다. 또 다른 포털 네이트도 마찬가지. 지난 2019년 다음 카카오에 이어 사실상 한국 인터넷 접근이 전면 차단된 겁니다. G7 폐막 직후라는 점에서 최근 멀어진 한중 관계가 반영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我还没有关注到你说的这个情况，也不了解具体的信息，建议你可以向中方的主管部门了解一下。 그러나 최근 중국 내부의 인터넷 통제 강화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불리한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8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 만리 방화벽. 두어 달 전부터 해외 반체제 인사들 중심으로 이 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We need a much more native level content writers, English, French, Russian, Arabic, Spanish, Japanese, Korean. 중국 당국은 대대적 단속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网络传播秩序专项行动以来，共集中清理仿冒新闻单位、新闻主播账号10.7万个，清理虚假新闻信息83.5万条。 6월 4일天安문 사태 34주년에 맞춰 풍자 영상을 올리겠다고 예고한 중국계 말레이시아 코미디언의 웨이보 계정도 차단됐습니다. 지난 13일에는 한 토크쇼에서 시진핑 주석의 강군 건설 지침을 개그 소재로 활용했다가 25억 원 넘는 벌금 폭탄과 함께 공안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能打胜仗，作风优良的人民军队。 중국 공산당은 일상 회복 이후에도 더딘 경기 활성화와 최악의 청년 실업률이 민심 동요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14억의 일상을 지배했던 제로 코로나 방역 통제를 대체할 새로운 통제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날로 격화되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중국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간첩 활동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방첩법 개정안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교전이 일어났던 러시아 영토에서 미국 측의 전투 장비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러시아 본토에서 벌어진 교전에 미군 장비가 동원됐다고 주장하는 트위터 영상입니다. 미국은 이 영상들의 사실 여부를 분석 중이고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 본토에 대한 무기 지원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do not encourage or enable strikes inside of Russia, and we've made that clear. But as we've also said, it is up to Ukraine to decide how to conduct this war.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각 23일 발트해 상공에서 미 전략 폭격기와 러시아 전투기가 한때 대치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영공 침입을 막기 위한 방어였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계속해왔던 훈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his is a long-planned exercise in Europe, and my understanding is that it was a safe and professional interaction with Russian aircraft, so nothing significant to report on that front. 미국과 러시아가 대치한 것은 지난 3월 발트해에서 미 전략 폭격기의 영공 접근을 막기 위해 러시아 전투기가 긴급 출격한 지 2달 만입니다. 그 직전에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서쪽 흑해상에서 비행하던 미 공군 드론의 프로펠러를 러시아 전투기가 들이받아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발트해와 자국 영공 부근에서 전투기 출격이나 위협 비행으로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늘어나고 미국과 러시아의 대치 상황도 재발되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현지에서 활동하는 이틀째고요. 어제는 단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볼 수 있는 건 다 봤다라는 건데 일단 민주당에서 많이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게 저는 처음부터 좀 우려가 됐던 부분이 정말 시찰단이다. 그냥 눈으로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사를 하고 이것이 위험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와야 하는데 네. 그냥 눈으로 보고 오고 이게 그냥 이렇다 나중에 그리고 나서 일본에 어떤 명분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가 됐는데요. 네. 특히 더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그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네. 이제 수입 금지를 해제해달라 이런 얘기들까지 있어서 저는 지금 또 6살 난 지금 유치원생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굉장히 더 개인적으로도 좀 두렵기도 하고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들에게 어떤 좀 증명을 하고 싶고 설명을 하고 싶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만큼 신뢰를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네. 저는 팩트를 굉장히 과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 부분을 일일이 생계가 바쁘신데 공부를 하고 화학이다, 과학이다 이런 것들을 하실 시간은 없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이 체감적으로 내가 믿을 수 있겠다. 그 오염수가 정말 깨끗하다라는 걸 신뢰할 수 있겠다라는 문제가 있는데 국민들이 그걸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 과정 자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하고 특히 저는 출국할 때의 그 기자회견장에서부터 굉장히 실망을 했거든요. 어떤 부분? 굉장히 긴 시간을 인터뷰를 하셨는데 정확한 대답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가는지, 어떤 분들이 가는지, 그리고 예. 어떤 기구를 가져가는지 이런 것들 아무것도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간단한 그 복장으로 이렇게 또 출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어떤 그 신뢰를 주실 수 있을지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 이 시찰단이 가기 전부터 우려가 됐던 부분이 이거 우리가 시찰하고 오면 일본에 명분을 주는 거고 그 다음은 아마 수산물 수입일 거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 일본의 장관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희망사항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본이 G7에서
그 산지 뭐 사케였나요? 뭐 예, 산지, 술, 예, 사케. 사케를 내놨다고 해서 또 어느 정도 비난도 받았어요. 국내에서도 여러 여론이 다 좋지 않았고요. 근데 네. 그건 말 그대로 희망사항일 뿐이고요. 예. 윤 대통령이 누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네. 정부 입장은 후쿠시마 수산물은 절대로 대한민국에 들어올 일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줬기 때문에 네. 일본이 그건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예. 그거에 우리가 뭐 동요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수입을 하게 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는 우리 국민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아까 우리 정은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건 과학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절대로 우리 정치가 과학을 좌지우지하거나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찰단이 가는 거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거는 누구나 다 얘기하죠. IAEA의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느냐, 네. 거기에 의견이 어떠냐 이거거든요. 네. IAEA가 지금 검증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물론 그 완전 그 최종 보고서는 안 나왔고요. 예, 안 나왔죠. 사전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거기서 약간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근데 IAEA가 만에 하나 지금 이것은 과학적으로 봤을 때 모든 근거를 토대로 봤을 때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거 방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반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국제적인 이게 모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만약 IAEA에서 이거는 더 조사를 해봐야 된다. 약간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진짜 두 팔 걷어들고 나가서 방류를 하면 안 되고, 아마 일본도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IAEA 자체가 좀 뭐랄까요? 정치적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본에 좀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내릴 거라는 전망과 어떤 의혹들, 분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전망들도 있고요. 저는 이제 IAEA를 관련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근본적인 문제로 좀 돌아가 보자라는 겁니다. 처음에 그 원전 사고가 발생할 때 IAEA가 그 체르노빌 원전 사고 우리 정말 기억하시잖아요. 정말 네. 끔찍한 원전 사고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고와 일본의 원전 사고를 그 동일한 등급이죠. 7등급으로 같이 분류를 했습니다. 네. 7등급이라는 거는요, 대형 사고로 굉장히 높은 등급입니다. 이게 1등급과 7등급의 차이는 사실 1등급에서 2등급은 10배씩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높은 등급이고, 방사성 물질이 대량 유출 사태다라는 가장 높은 등급이고,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체르노빌에서 많은 희생자들이 정말 몇십만 명의 희생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 부분은 많이 폐쇄가 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체르노빌에서 어떤 우리가 물이라든지 흙이라든지 그것들을 현재의 체르노빌에 있는 물이나 흙을 정화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누가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누가 그 부분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와 같은 수준의 같은 등급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IAEA에서 어떻게 발표했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네. 저는 아까 신뢰를 얘기한 것이요. 이거는 정치의 영역입니다. 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 공중시설에 비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백화점에도 있고요. 여러 마트에도 있는데 공중시설의 비대를 사용하는 분도 있고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공중시설에 있는 비대가 깨끗하다고 위생적으로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찝찝하신 분은 사용을 안 하시기도 하고요. 네. 사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선택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는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100%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원전과 관련해서는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 물질 같은 경우는 몇억 년, 몇십억 년이 갈 수 있는 그 물질입니다. 네. 그 물질의 안전성을 우리가 어떻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살아갈 아이들, 그 후세대들까지도 생각해야 하는 굉장히 신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여야가 더 깊이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오늘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키자라고 했는데 여기 내용에 검증 특위를 구성하는 내용까지 포함을 시키자고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좀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게, 저는 아까도 과학적인 근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치가 과학을 지배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치만 보여요. 지금 여야가 합의하면은 여야가 이것을 막자고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거 사례를 보세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정의용 장관이 IAEA 기준에 따른다면 일본 오염수 방출 굳이 반대 안 한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 제가 조금 설명드릴까요? 네. 그 2021년 4월인데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렇게 발언도 했고요. 근데 그 다음날 상임위인가에서 아마 좀 해명을 했던 게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해명을 했었어요. 과학적인 근거, 충분한 사전 협의, 그리고 IAEA에 따른 투명한 방식, 그리고 우리 측의 전문가나 연구소 대표가 포함돼야 한다. 이 정도 조건이 되면 무조건 반대하진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거기에 전제 조건 달린 것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IAEA고 방금 말씀하신 과학적 근거가 네. 중요하다. 이 말씀 아니세요? 근데 지금 과학적 근거는 의원님이나 저나 아니면 야당이나 여당 저희가 알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네.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전문가 중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나서서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후쿠시마 지금 일어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잘 막아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와서 IAEA가 그나마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적인 이 기구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이 전문가 집단이 만에 하나 이것이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과학적 근거를 대면서 얘기를 했을 때 네. 어떻게 그거를 그냥 반대만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답변을 생각을 해놔야 됩니다. 무조건식으로 이건 무조건 반대다. 그렇게만 얘기했을 때 과학적 근거는 다 된다는데 왜 안 됐냐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대응은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던 국민적 정서라든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수산물 같은 경우는 절대로 이 땅에 발을 못 붙일 거다라고 이 정부가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국민이 입에 넣는 거, 먹는 거 이런 것만큼은 절대로 그 수산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막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하고 있고요. 이 시찰단도 지금 이제 막 이틀째 들어가는데 돌아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 이제 들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불러서 어떤 시설을 보고 왔느냐, 본인들은 뭘 하고 왔느냐에 대한 소상한 설명 전 들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찰단이 이제 저 어떤 인터뷰를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전에 누가 간다는지에 대해서는 리스트가 전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언론에 노출을 좀 꺼려하는 걸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꺼려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누가 간다, 어떤 전문가들이 간다, 그리고 우리가 사전에 어떤 협의를 해왔다라는 것 정도에 대해서 네. 얘기를 어느 정도 했는데 미리 모든 걸 다 얘기해놓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가서 뭘 볼지를 모르니까 또 가서 더 뭔가를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답을 만들어 놓고 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긴 한데 IAEA 같은 경우도 그 분석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교차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 시찰단 같은 경우는 민간 전문가를 안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데려가는 게 마땅했던 거 아닌가요?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일본에 가는 것 자체가 다른 시각에서 간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이 만약 그거를 막았거나 거부했거나 했으면 우리가 갈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시료도 우리나라가 이미 벌써 3건인가 네. 이렇게 좀 채취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그거 자체에 대해서도 이게 뭐 좋냐 싫으냐라는 얘기는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찌됐든 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방향을 그러니까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미 벌써 그런 교차 검증은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예, 민주당인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그 박광호 원내대표가 오늘 제안한 게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키자는 건데 이거는 과학적인 어떤 결과도 보지 않고 시찰단의 결과도 보지 않고 지금 하자는 게 정치적인 어떤 공세로 비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제가 그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렇게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한다면 정말 저는 그래요. 그럼 후쿠시마 뭐 이재명 그 대표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뭐 그냥 식수로 만들어라, 뭐 물을 마셔라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뭐 제주도 같은 경우도 뭐 어떤 브랜드를 붙여서 네. 그 제주도에 그 어떤 브랜드의 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후쿠시마 브랜드를 붙여서 물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는 거죠. 예. 정말 그 정도 수준의 저는 그 정화가 됐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과학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전제를 깔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다, 안전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들이 방출을 했을 때요. 방출하는
양을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한국이. 그리고 방출하는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기와 양을 우리가 조절할 수 없고 시기와 양을 일본이 일방적으로 조절을 한다면 네. 예를 들면 뭐 1시간에 몇 톤 얼마큼을 조절을 했을 때에 이게 안전하다고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보자고요. 예.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통제할 수가 없고 그것은 일본 정부에서 관할을 한다면 예. 이것들이 나중에 조금의 문제라도 저는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물에 퍼졌을 때 정화가 되었다면 그 바닷속에 사는 생물이나 어떤 2차, 3차 어떤 그런 다른 뭐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험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는 좀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예. 네. 뭐 시찰단이 갈 때도 이야기했던 과학적인 검증을 좀 충분히 할 필요가 있겠고요. 정서적인 부분도 고려가 돼야겠죠. 모든 것을 종합해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돌아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당정 협의가 있었습니다. 노조에 한정된 건 아니죠. 집시법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일단 당내 TF를 꾸리기로 했고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대 어떤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방안 그리고 한 번 정도 이제 불법 집회를 했던 단체의 경우에는 좀 검토를 해서 허가 자체를 안 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 마지막 부분만 얘기하면은 불법 집회를 한 번 정도 했는데 이게 뭐 한 번은 제가 붙인 거고요. 예, 일단 예. 그 숫자는 없었습니다. 예. 네. 만약 그건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이만 네네.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지속적으로 하거나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제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근데 뭐 한두 번 정도 한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이게 다 모든 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언론에도 많이 나왔죠. 1박 2일 동안 있었던 민노총의 그 시위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네네. 이 불법 시위, 그러니까 이거 시위를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0시부터 6시까지 못하게 하는 어찌 보면 중단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건데 네네. 윤 대통령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죠. 집회에 대한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누구나 다 동의를 하는 거죠. 네. 필요도 저희가 느끼고 있는 거고. 근데 그것이 만약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보상. 네. 전번에 이거는 언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숫자를 제가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예.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쌓였고 고성 밤늦게까지 굉장히 시끄러웠고 예. 또 노상방뇨 그것은 뭐 제가 그것도 신문에서 보긴 했지만 예.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고 그 아침에 출퇴근하시는 시민들은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불편함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건지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전혀 없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오히려 지금 이 얘기가 나와서는 사람들이 이왕 할 거면은 12시 말고 한 10시까지로 하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그 정도로 시위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시민들의 생활에 너무 큰 불편을 주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건 불편을 뛰어넘어서 불법적인 행위조차도 보이니 네. 이거에 대해서는 그 시간은 우리가 자제하자라는 의미가 예.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명확한 시간을 명시하진 않았고요. 출퇴근 시간이라고 했고 그리고 불법 전력이 있으면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그 아르바이트를 해서 유럽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저한테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죠. 근데 당시에 프랑스 파리에 갔는데 이제 지하철이 운행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하철 노조가 시위를 하느라 지하철이 운행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1분 1초가 소중한 여행 시간에 지하철이 운행을 하지 않으니까 불편해서 투덜대고 있으니까 옆에 그 프랑스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안 불편해.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언젠가 저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 저 사람은 이 지하철로 파업을 하지만 난 나중에 내가 직장을 얻었을 때 내 직장에서 다른 일로 또 파업을 할 수가 있거든.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난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 내가 걸어가면 되거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물론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당연히 출퇴근하시는 분들 불편하실 수 있어요. 너무 피곤한 시간이고요. 그 시간 1분 1초 귀한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파업하고 시위할 수밖에 없는 분들, 정말 생계가 달린 그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위 시간에 중단을 하라고 뭐 어떤 특정 시간을 규정한다는 것은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보는 것이, 시위라는 것은 지속성과 연속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부모님한테 시위할 때도 내가 정말 며칠이다, 몇 주다 막 이런 식으로 단식 투쟁을 하는 거지, 내가 그럼 3시부터 5시까지만 시위할게요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정말 내 모든 것을 걸고 당신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라는 의사 표현인 것이지, 이것이 뭐 때를 쓰고 투쟁을 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2009년에 그 야간 집회 금지 규정에 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이미 내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당시 그 박근혜 정부 때 촛불 집회가 가능했던 것도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이미 내려졌던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집시법, 야간 집회 금지 규정이라든지 어떤 이런 시간의 규정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선진화된 법을 다시 거꾸로 회귀시키는 것으로 저는 보여진다고 봅니다. 네, 이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을 제한하는 게, 말씀은 아까 중단이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퇴근 시간 전에 집회를 하다가 퇴근 시간 후에도 집회를 이어가려면 한 2-3시간 정도 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다 같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이에서 사실 더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긴 합니다. 지금 너무 디테일로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논의가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 논의의 큰 틀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느냐. 시위에 대한 자유와 그 권리는 보장해주고 그거는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첫째.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 그거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생활과 그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거를 방해했을 때 그거는 피하자, 그건 하지 말자, 그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전 형성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시위를 보면 우리 뭐 주말에 광화문 나가면 굉장히 불편한 모습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불편하더라도 이미 우리 시민들은 어느 정도 그걸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거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도했을 때, 그리고 거기에 불법적인 행위가 만약 들어가 있을 때 이거에 대한 처벌이 내지는 이거에 대한 보상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받을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0시부터 6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이 과연 지켜질지 아니면 그거보다 늘어날지 아니면 줄어들지도 모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럼 저녁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논의는 시작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이 나온 취지는 인정한다. 다만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 침해하지 말고 본인들의 주장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통제하고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면책을 좀 강화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그 현장에서 통제하는 저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한까지 안 가려면 사실 거기서 막는 게 가장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규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 좀 제한적인 부분을 가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이런 대응 과정에서 우리가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5.18도 있었겠지만 이런 좀 대응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좀 물리적인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하고, 모든 것들은 저는 사실 이런 특히 시위 현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과격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시스템상 안에서 정해진 룰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그 디테일적인 룰들, 규정들, 규칙들을 만드는 것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당정 협의에서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 정치권에서 어떤 논의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결되는 걸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뉴스 시작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고 국회 연결해서도 전해드렸는데,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 2, 3조를 개정하는 개정안이죠. 이게 환노위에서 통과가 되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로 갈 수 있는 직회부안이 환노위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로 바로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경우가 몇 차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이거는 지금 그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리고 이거는
이 노란 봉투법안을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지금부터 연말까지 어찌 보면 내년 총선까지 네. 그 야당의 그 정치적 전략이 담겨져 있는 행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윤 대통령께서 이미 벌써 거부권을 2번이나 행사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게 정치적인 부담이 매우 되는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여야가 합의점을 못 찾는 부분. 네. 특히 뭐 저는 여당이지만 야당이 저희 쪽의 얘기를 전혀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즉 이거는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법을 통과시킴으로 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걸 위한 것이 아니고 네. 오히려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의심이 듭니다. 네, 의원님. 네, 저는 정치적인 의도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가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뭐 집시법 개정도 얘기했지만 사실 네. 집시법 개정 같은 경우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네.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집회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게 하는가에 대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법안의 내용 자체가 우리가 모든 불법에 대한 허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파괴 행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허용이라는 점을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번에 법안이 이렇게 또 상정이 되고 하는 것들은 국회의 그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직회부가 진행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이 지나면 네. 그 소관 상임위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부의 요청이 이루어지면 향후 30일 이내에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부의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기간에 부의가 무산될 경우에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부의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절차에 따른 것이고 특히 국회 의석 어떤 당이 의석수가 더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는 가치이다. 이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 민주당이 주장하는 가치, 좀 더 집회를 그리고 이런 합법적인 파업을 보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예. 법적으로 우리가 보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철학, 그런 의지가 담긴 법안이다라고 생각해 네. 주시면 좋을 것 또 같습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네. 법률과 과정에 대해서 늘 이제 코너에 몰리면 그런 말씀들을 민주당에서 많이 하시는데 특히 요즘에 들어서 요즘이 아니죠. 어찌 보면은 180석 이상이 되는 그 거대 야당이 거대당이 된다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정치라는 것은 저는 합의점을 찾고 협상을 하고 국민들이 봤을 때 너희들 싸우지 말라는 얘기를 저희가 왜 괜히 듣습니까? 네. 이런 것들 미명하에 숨어서 정치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률적인 것만 얘기를 하다 보면 김남국 의원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법률적으로는 자기가 그거 코인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 그 거래에 관여를 하는 거, 그거 공표할 필요 없었으니까 안 했다. 근데 윤리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누구나 다 봐도 문제가 되는데 법률적인 것만 들이대면은 그거는 저는 글쎄요, 국회가 보여줘야 되는 선진 국회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의석수로만 보면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대처할지까지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저녁에 기업인들을 불러서 치맥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관련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예,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자주 뵙고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우리 기업인들이 77%라는 말을 듣고 그게 진정한 지지율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들이 선물함이나 긴장도 푸시고 보면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야여
네, 경제인들과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뒷부분 영상 말고요. 앞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요즘 이제 좀 비주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 예. 술을 잘 안 마시는데요. 예, 술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께서 이제 또 가볍게 이제 술을 마시면서 이제 허심탄회하게 기업인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젊은 이제 대표님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네. 그런 자리에 마련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예. 저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특히 말 한마디 또 눈빛 하나, 표정 하나가 굉장히 큰 메시지가 될 수가 있는데 특히 어제 제가 기사를 보면은 좀 특히 어제 그럼 무슨 말씀을 하셨나,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되었나를 좀 유심히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주요 기사들이 거의 뭐 치킨 180마리를 시켰다, 뭐 어떤 브랜드의 치킨, 어떤 브랜드의 맥주, 이 기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요? 그래서 아마 국민들이 알고 싶으신 것은 어제 그 정말 대단하신 어떤 그런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끄시는 분들을 만나서 어떤 방안을 만들어 오셨을까? 어떤 구상을 하셨을까? 이게 더 궁금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이렇게 좀 간략하게 어떤 뭐 브리핑이라든지 어떤 정부의 어떤 발표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일단 그 소통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아야겠죠. 정부 여당과도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기업인과도 자주 만나는데 공교롭게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 생중계로 되고 이런 비슷한 일들이 몇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정상회담 마친 이후에 설명하는 자리가 대부분 국무회의에서 있었는데 기자들과 소통하는 건 좀 아직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처음에 해봤잖아요. 그 도어 스태핑이라 그랬던가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처음에 굉장히 그 과감하게 시도한 거였죠. 과거에 있지도 않았던 소통 방식이었으니까 어찌 보면 다 드러내놓고 소통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그렇게 과감하게 했는데 실망도 있었고요. 그것이 본인의 실수냐 아니면 기자단의 실수냐 이거는 뭐 차지해 두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과의 직접 소통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심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꼭 나쁘냐? 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만 보면 국민들과 소통하는 게 양방향이 아니고 일방만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니 그 당시에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그 도어 스태핑 때도 좀 대통령실에서 정제된 메시지, 좀 잘 준비된 메시지 그런 걸 해서 필요할 때 적시적소에 놔야지 많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대통령답지라는 얘기도 사실 많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내놓는 메시지가 하나의 소통의 그 방식으로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익숙해지다 보면은 저는 또 다른 소통의 창구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됐는데 의원님께 신상 발언 기회를 짧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 김남국 의원 사태 이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번 하셨고요. 좀 비판하는 톤이었던 것 같은데 그 후에 좀 문자 폭탄을 많이 받으신다고 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당에다 하고 싶은 목소리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그 당시에 우리 당이 그 쇄신 의총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고요. 그때 이제 저희 청년들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당에 한 20년 정도 당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기자회견을 했던 자리였고 사실은 저희는 그 김남국 의원 개인을 공격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도덕성의 회복, 그리고 특히 뭐 코인과 관련해서는 당 전체의 전수조사를 의뢰했던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도덕성을 얘기를 하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의 기준을 조금 더 민주당이 돌아보고 그 기준을 세우고 앞으로 그 기준에 따라서 좀 판단하고 평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전화기가 테이블 위에 있는데 안 울리는 거 보니까 차단을 많이 하신 겁니까? 지금 무음으로 해놨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전화로도 많이 오고 그리고 그렇습니까? 사실 제가 특히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댓글로도 사실은 좀 많이 이렇게 불편한 마음들을 이렇게 달아주시고 또 개인적인 메시지로도 뭐 제 개인적인 것까지도 막 해서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렇게 그런 글들을 받았을 때 막 심장이 떨리고 되게 좀 많이 힘들고 그러긴 했는데 나중에는 뭐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보내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조금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민주당 당원분들 그리고
포함한 민주당의 또 의원님들 또 지도부들도 서로가 예. 좀 조심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로 상처받을 일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네. 있습니다. 당사자셔가지고 시간을 조금 드렸습니다. 네. 괜찮죠?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전 응원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전 의원, 정은혜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황사가 모두 물러나고 전국적으로 청정한 대기질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맑은 날씨 속에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 한낮 기온은 26도, 대전은 27도까지 올라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뿐만 아니라 호흡기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6도, 대전 27도, 광주와 대구도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누리호 발사가 이루어지는 나로 우주센터는 구름만 많이 지나는 가운데 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람도 초속 2m에서 4m로 예상돼 날씨로 인한 문제는 없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대체로 맑고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